이모, 여기 국밥 한 그릇 더요! 문전성시를 이룬 주막, 여기저기서 국밥을 청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늙은 주모는 실은 궁궐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상궁이었습니다. 30년을 지밀해서 임금을 모셨으나 누명 하나의 보찜도 없이 궐 밖으로 내쳐졌지요. 그런데 이 상궁은 어떻게 다 쓰러져 가던 폐가를 저작거리 제일가는 주막으로 키워냈을까요? 그리고 이 누추한 주막에 찾아든 귀한 손님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한복판에 궁궐이 있었지요. 그 깊고 깊은 담장 안 임금의 침전을 지척에서 모시는 곳을 지밀이라 불렀지요. 지밀상궁은 궐 안 수백 궁인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자리였습니다. 임금의 수라를 살피고 침소를 여미고 아침 문안을 챙기는 일이 모두 그 손끝을 거쳐갔으니까요. 그 지밀을 30여 년 지켜온 이가 바로 한상궁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열. 22살의 나인으로 궐에 들어와 어느덧 머리가 희끗해진 쉰둘의 노상궁이 되어 있었지요. 한상궁의 손끝은 궐 안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무명한 피를 다뤄도 그 이가 매만지면 결이 달랐지요. 똑같은 쌀 한 되를 안쳐도 그 이가 안친 밥은 김이 다르게 올랐습니다. 세상에 한상궁 손을 거치면 물맛부터 다르다니까. 어린 나인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말이야. 같은 재료를 줘도 그분이 만지면 어찌 그리 다른지 몰라. 손끝에 무슨 조화가 있나 봐. 그도 그럴 것이 한상궁은 정성을 다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한결같았지요. 궐이라는 곳이 워낙 눈이 많은 데라 보는 눈이 없으면 손을 놓는 궁이니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상궁은 달랐지요. 어차피 임금께서 잡숫는 것이다. 네 눈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냐. 그 이는 늘 그리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궐의 젊은 나인들이 옷깃을 여몄지요. 한상궁에게는 딱 하나 궐 사람들이 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이의 어미가 본디 반가의 여식이었다는 것이었지요. 몰락한 양반가에서 태어나 집안이 풍비박산 나던 해에 어미를 여의었습니다. 그 어미가 죽기 전 어린 정열의 손을 잡고 가르친 것이 바로 손끝의 정성이었지요. 정열아, 사람의 손은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란다.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손끝에 고스란히 배어나느니라. 어미의 그 말이 30년 궐 생활 내내 한상궁의 등뼈였습니다. 그 이는 손끝에 어미를 담고 살았지요. 그래서 남이 보든 안 보든 언제나 한결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궐이라는 곳은 정성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한상궁이 모시던 침전에는 그즈음 근심이 하나 드리워 있었지요. 중전마마의 옥체가 편치 않으셨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감기 몸살이라 하였으나 오래 곁을 지킨 한상궁의 눈에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수라를 물리는 횟수가 잦아졌지요. 손목이 자주 부어올랐고 밤이면 식은땀에 이부자리를 적셨지요. 한상궁은 30년 궐 밥을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증세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이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요. 이건 예사 가만이 아니다. 오래 곁을 지킨 내 눈은 못 속이지. 어이를 다시 외셔야 한다. 한상궁은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마마, 소인이 보기에는 예사 가만이 아니신 듯하옵니다. 어이를 다시 부르심이 쉿. 그 입 다물게. 중전의 곁을 지키던 제조상궁이 매섭게 한상궁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조상궁 차상궁이었지요. 차상궁은 궐 안 모든 궁인을 다스리는 우두머리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여인이었지요. 자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가. 마마의 옥체는 어이가 살필 일이지 지밀상궁이 나설 일이 아니야. 하오나 차상궁 마마,
소인은 그저 마마를 염려하여 그 염려가 화를 부르는 법일세. 차상궁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상궁은 그때 알아채지 못했지요. 그 서늘한 눈빛 뒤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었는지를 말이지요. 며칠 뒤 궐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밀상궁 한상궁이 함부로 입을 놀려 궐의 법도를 어겼다는 것이었지요. 있지도 않은 말을 지연의 궐 안을 어지럽혔다는 죄목까지 붙었지요. 세상에 한상궁이 그럴 사람인가? 글쎄 말일세. 그 정갈한 양반이 없는 말을 지어냈다니 나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네. 쉿, 목소리 낮추게. 괜히 우리까지 엮일라. 요새 궐 안이 흉흉하지 않은가. 궁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갖지요. 한상궁이 해명할 틈도 없이 일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한상궁은 들으라. 궐의 법도를 어지럽힌 죄로 오늘부로 궐에서 내치노라. 교지가 내려지던 날 한상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자신이 무슨 말을 지어냈다는 것인지, 무엇으로 궐을 어지럽혔다는 것인지 그이는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 중전의 옥체를 입에 올린 그날부터 일이 틀어졌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꼈지요. 하지만 궐이라는 곳에서 힘없는 노상궁의 말을 들어줄 이는 없었습니다. 30년을 이 궐에 바쳤거늘 한상궁은 궐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높은 담장 안에서 30년을 살았지요. 22살 젊은 것이 52이 되도록 오직 궐만 알고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그 세월이 보찜 하나 없이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때 궐문 안쪽에서 누군가 그 일을 배웅했지요. 침전에서 함께 일하던 젊은 별감 하나가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요. 한상궁은 그 얼굴을 오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별감은 한상궁이 결코 죄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요. 궐문이 등 뒤에서 닫혔지요. 쿵 하는 그 소리가 30년 세월을 잘라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한상궁은 정처 없이 걸었지요. 갈 곳이 없었지요. 궐 밖에는 피부치 하나 없었습니다. 어미도 아비도 형제도 없이 그이의 세상은 오직 궐뿐이었으니까요.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저작거리 끝에 이르렀습니다. 도성 변두리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지요. 거기 다 쓰러져가는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문짝은 한쪽이 떨어져 나가 있었지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붓두막에는 거미줄이 쳐 있었지요. 아궁이는 오래 불을 떼지 않아 싸늘했습니다. 한상궁은 그 앞에 우두커니 섰지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몸을 늘 곳조차 없는 처지였지요. 이 사람아, 거기서 뭘 하는가? 지나가던 노인 하나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오래 산 듯한 노인이었지요. 어르신, 이 주막은 네 것입니까? 네 것은 임자 없는 폐가일세. 주모가 빚에 쫓겨 야반도주한 지가 벌써 반년이야. 흉가나 다름없지. 밤이면 아무도 얼씬을 안 해. 노인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보아하니 갈 곳 없는 신세인 모양인데 딱하기도 하지. 허나 저런 데 들었다간 귀신 붙는다는 소문이 있으니 조심하게나.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총총 사라졌습니다. 한상궁은 홀로 남아 무너진 주막을 바라보았지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상궁은 결국 그 무너진 주막 안으로 발을 들였지요. 삐걱대는 마루에 걸터 앉으니 30년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한상궁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지요. 중전을 염려한 죄밖에 없었지요. 그것이 어찌 궐을 어지럽힌 죄가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얼마를 앉아 있었을까요? 서늘한 밤바람이 무너진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상궁은 문득 붓두막 쪽으로 눈을 돌렸지요. 거기
오래 불을 떼지 않은 아궁이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요. 거미줄 친 붓두막 위에는 금 간 항아리 몇 개가 나뒹굴고 있었지요. 버려진 것들이었습니다. 꼭 지금의 자신 같았지요. 한상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그리고 붓두막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엇에 홀린 듯이 말입니다. 싸늘한 아궁이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오래 죽어있던 붓두막이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한상궁의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30년 궐밥을 지어온 손끝이었지요. 불을 지피면 이 아궁이도 다시 살아나겠지. 죽은 아궁이도 불을 떼면 살아나고 버려진 항아리도 씻으면 다시 쓸모가 있거늘. 어쩌면 나도 그럴지 모르지. 그이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오래전 어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요. 정렬아, 사람의 손은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란다.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손끝에 고스란히 배어나느니라. 참된 솜씨는 담장 안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야. 손끝의 정성은 어디서든 사람을 부르는 법이지. 한상궁은 그 말의 뜻을 그때는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궐에서 쫓겨난 늙은 상궁에게 손끝의 정성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저 서러운 마음에 눈물만 흘렀지요. 하지만 그 밤 무너진 주막 붓두막 앞에 앉은 한상궁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미의 그 말이 머지않아 얼마나 크게 되살아날지를 말입니다. 싸늘한 아궁이 앞에서 한상궁은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오래 나뒹굴던 금간 항아리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손끝에 익은 버릇대로 그이는 항아리를 정성껏 어루만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것에 손이 닿는 순간이었지요. 30년을 잠들어 있던 손끝의 정성이 그 밤 처음으로 궐 담장 밖에서 깨어나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상궁은 무너진 주막마루에서 눈을 떴지요. 잠깐 정신이 아득했지요. 여기가 궐의 처소인가 싶었으나 눈에 들어온 것은 거미줄 친 석가래였습니다. 그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뼈마디가 쑤셨지요. 예순을 바라보는 몸으로 맨바닥에서 밤을 지새웠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이제 어찌한단 말인가. 한상궁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무너진 지붕 틈으로 비쳐들었지요. 밝은 데서 보니 주막의 몰골은 더욱 흉했습니다. 마당은 잡초천지였고 우물은 오래 쓰지 않아 물이 썩어 있었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상궁은 30년 궐 사람이었지요. 지저분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이대로는 앉을 자리도 없구나. 그이는 소매를 걷었습니다. 우선 잡초부터 뽑기 시작했지요. 손에 익은 일은 아니었으나 손끝이 야무진 사람이라 일이 빨랐습니다. 한나절이 지나자 마당이 제법 훤해졌지요. 그 다음은 붓두막이었지요. 거미줄을 걷어내고 아궁이의 재를 긁어냈습니다. 금간 항아리들을 우물가로 옮겨 씻었습니다. 물이 썩었으니 두레박으로 몇 번을 퍼내고서야 맑은 물이 올라왔지요. 한상궁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던 것들이 하나둘 살아났습니다. 씻긴 항아리는 볕에 반짝였고 재를 걷어낸 아궁이는 다시 불을 받을 채비를 갖추었지요. 해질 무렵 지나가던 노인이 다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젯밤 그 노인이었지요. 이 사람 아직도 여기 있었는가? 아니, 이게 다 무슨... 노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흉가였던 주막이 하루 만에 사람 살만한 꼴을 갖추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보아하니 손끝이 예사가 아닐세. 대체 뉘신가? 그저 갈 곳 없는 늙은이 올시다. 한상궁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궐에서 쫓겨난 상궁이라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지요. 사연이야 있겠지. 캐묻지는 않으리다. 허나 이 폐가를 이만큼 치웠으니 예사 솜씨는 아닐세 그려. 이왕 일이 된 거 여기 눌러앉아 주막이나 다시 열어보지 그러는가.
주막을, 소인이 말입니까? 임자 없는 집이니 관가에서도 뭐라 안 할 걸세. 도성변두리라 손님이 많진 않겠다만 지나는 길손이야 늘 있는 법이니 늙은이 말 한번 들어보게.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마루에 놓았습니다. 이건 늙은이 오지랖일세. 미천이나 하게 갚을 생각은 말고. 한상궁은 그 엽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30년 궐에서 누구도 그이에게 이런 마음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궐이란 곳은 서로 눈치를 보고 밟고 올라서는 데였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는 무슨, 그저 볕 좋은 데에 주막 하나 다시 서면 늙은이 목이나 축이러 오면 그만이지. 노인은 껄껄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한상궁은 그 엽전을 꼭 쥐었지요. 미천이 생겼으니 이제 정말로 주막을 열어볼 참이었지요. 그런데 주막을 열자면 손이 하나로는 모자랐습니다. 물을 깃고 장을 봐 오고 부를 때는 이리 늙은 몸 하나로는 벅찼지요. 한상궁이 그 걱정에 잠겨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막 앞을 서성이는 처녀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19이나 되었을까요?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며칠 굶은 듯 헬쑥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거기 처녀, 뉘를 찾는가? 한상궁이 말을 건네자 처녀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부뚜막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기에 처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한상궁은 그 소리에 마음이 저릿했지요. 며칠을 굶은 아이가 분명했습니다. 들어오게 마침 밥을 안 치던 참일세. 한상궁은 처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고는 갓 지은 밥 한 그릇에 국을 말아 내밀었지요. 변변한 반찬도 없었으나 처녀는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맛이? 처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운 뒤에야 처녀는 제 사정을 털어놓았지요. 이름은 윤덕이라 했습니다. 어미는 어릴 적 병으로 여의었고 아비는 얼굴도 모른다 했지요. 이 집 저 집 얹혀 살다 쫓겨나 갈 곳 없이 떠도는 신세였습니다. 어미가 죽기 전에 그랬어요. 손끝에 정성을 들이면 어디서든 굶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저는 배운 게 없어서 윤덕의 그 말에 한상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끝에 정성이라니 그것은 한상궁의 어미가 그리고 한상궁 자신이 평생 등뼈로 삼아 온 말이었지요. 어찌 이 아이의 어미도 같은 말을 남겼을까요? 자네 어미가 어떤 분이셨는가? 잘은 몰라요. 다만 예전에 아주 귀한 데서 일했다고만. 저는 어려서 잘 기억이 안 나요. 한상궁은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실마리를 깊이 좇지 못했지요. 눈앞에 굶주린 아이를 거두는 일이 먼저였으니까요. 윤덕아, 갈 곳이 없다면 여기 머물러라. 손이 하나 모자라던 참이었다. 밥값은 일로 갚으면 될 것이야. 정말요. 저 같은 걸 거둬주신다고요? 윤덕은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여태 어디서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요. 한상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못 지켜준 누군가에게 진 빚을 갚는 심정이었을까요? 그의 자신도 그 마음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윤덕이 주막에 눌러앉았지요. 손 하나가 늘자 일이 한결 수월해졌지요. 윤덕은 손이 빨랐고 눈치가 밝았습니다. 한상궁이 시키는 대로 척척 해냈지요. 며칠 뒤 주막에 첫 손님이 들었습니다. 지게를 진 사내였지요. 30쯤 되어 보이는 어깨가 떡 벌어진 지게꾼이었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되겠소? 되고 말고요. 앉으시지요. 한상궁은 정성껏 국밥을 말았습니다. 궐에서 임금의 수라를 살피던 그 손끝으로 저작거리 지게꾼의 국밥을 마는 것이었지요.
손끝은 상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밥이든 지게꾼의 밥이든 한상궁의 정성은 한결같았지요. 사내는 국밥 한 술을 뜨더니 문득 동작을 멈추었지요. 그러고는 물끄러미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맛은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주모, 실례지만 예전에 어디서 밥을 지으셨소? 한상궁은 흠칫했습니다. 궐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요. 그저 이곳저곳에서 밥술이나 뜨며 살았습니다. 어찌 그러시는지요? 아니요. 그저 이 맛이 오래전 어디서 먹어본 것 같아서. 사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름을 물으니 판돌이라 했지요. 저작거리에서 짐을 나르며 사는 지게꾼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한상궁은 어렴풋이 느꼈지요. 이 사내의 눈빛과 말투가 어딘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요. 판돌은 국밥을 다 비우고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고는 자리를 뜨기 전 한 번 더 한상궁을 돌아보았지요. 주모, 이 집 국밥이 참으로 정갈하오. 앞으로 자주 들르리다. 그날부터 판돌은 주막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짐을 나르다 끼니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들렀지요. 한상궁은 그런 판돌이 싫지 않았습니다. 우직하고 의리 있는 사내였으니까요. 주막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처음에는 지나는 길손 몇이 전부였으나 한상궁의 국밥 맛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지요. 거 저작거리 끝에 새로 생긴 주막 말일세. 국밥 맛이 예사가 아니라던데. 그 흉가 말인가. 거기 노파가 밥을 그리 잘 짓는다고. 노파가 아니라 상궁이라는 소문도 있어. 손끝이 궐 사람 뺨친다더군. 궐 상궁이 어쩌다 저작거리 주막에서 밥을 짓는단 말인가. 그거 참 별일일세. 소문은 점점 부풀었습니다. 반년을 흉가로 버려졌던 주막이 어느새 저작거리에서 국밥 맛으로 손꼽히는 집이 되어 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한상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입소문이 도성을 타고 번지다 못해 머지않아 궐 담장 안까지 흘러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일을 내쫓은 자의 귀에까지 닿으리라는 것을요. 부뚜막의 불은 매일 새벽 다시 지펴졌습니다. 한상궁의 손끝은 하루도 쉬지 않았지요. 죽어있던 주막이 살아나듯 궐에서 쫓겨나 죽은 듯 지내던 노상궁의 삶도 조금씩 온기를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주막이 살아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상궁의 손끝은 이제 저작거리의 자랑이 되어 가고 있었지요. 여느 주막과는 국밥부터가 달랐습니다. 한상궁은 국물 하나를 내는 대도 궐에서 익힌 격을 그대로 담았지요. 사고를 고는 시간을 어기지 않았고 파와 마늘을 넣는 순서를 지켰습니다. 밥을 안 치는 물의 양을 손끝으로 재었고 뜸을 들이는 때를 눈이 아니라 귀로 알았지요. 주모, 대체 이 국물은 어찌 내는 거요? 도성 안 어느 반가에서도 이런 국은 못 먹어봤소. 나도 한양 안 좋다는 집은 다 다녀봤네만 이런 국밥은 처음일세. 대체 무슨 비법이 있는 게요? 손님들은 감탄했습니다. 한상궁은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지요. 비법이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손끝은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지요. 윤덕은 그런 한상궁의 곁에서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국을 내는 법, 밥을 안 치는 법, 손님을 맞는 법을요. 눈썰미가 좋은 아이라 배움이 빨랐지요. 한상궁은 그런 윤덕이 대견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궐에 들어온 어린 자신을 보는 듯 했지요. 윤덕아, 손님이 열이면 다 다른 사람이다. 국 한 그릇에도 그 이의 하루가 담기는 법이야. 지친 이에게는 뜨겁게, 급한 이에게는 빠르게, 서러운 이에게는 넉넉하게. 그것이 정성이다. 예, 어머니. 윤덕은 어느새 한상궁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한상궁도 그 부름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두 사람은 어느새 모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주막에는 온갖 사람이 들었지요. 보찜장수, 지게꾼, 나그네, 품팔이꾼, 저작거리를 오가는 고단한 이들이었지요. 한상궁은 그들 하나하나를 정성으로 맞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위로를 담았지요. 어느 날은 다 죽어가는 노인이 주막에 실려왔습니다. 며칠을 굶어 정신을 놓은 늙은 거린이었지요. 사람들은 다들 못 본 척 지나쳤으나 한상궁은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윤덕아, 미음을 쏘어라. 이런 이에게는 밥이 독이 된다. 물게. 한상궁은 미음을 떠 거린의 입에 넣었습니다. 한 술 한 술 어린아이 먹이듯 정성을 다했지요. 반나절이 지나자 거린이 눈을 떴습니다. 내가 살았소. 이제 괜찮으십니다. 천천히 드시지요. 거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자신 같은 걸 거둬주는 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또 저작거리에 퍼졌습니다. 그 주막 주모가 다 죽어가는 거린을 살렸다지 뭔가. 국밥만만 좋은 게 아니라 인심도 후하다더군. 그런 주막이 어디 흔한가. 나도 한번 가봐야겠어. 가보게. 그런 이가 짓는 밥은 맛부터가 다르다니까. 소문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갔습니다. 저작거리를 넘어 도성 안으로, 도성 안을 넘어 점점 멀리 번져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 흉흉한 이야기가 하나 돌기 시작했지요. 들었는가? 그 주막 주모가 실은 궐에서 쫓겨난 상궁이라던데. 상궁, 어쩐지 손끝이 예사가 아니다 했어. 쫓겨났다니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한 상궁의 정체가 조금씩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손끝의 격이 워낙 남달랐으니 궐 사람이라는 짐작이 나도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한 상궁은 그 소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그 무렵 궐 담장 안에서도 그 소문을 들은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차상궁이었지요. 한 상궁을 궐에서 내쫓은 장본인 말입니다. 차상궁은 궐 안 모든 궁인을 다스리는 제조상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이가 밟고 올라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한 상궁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본디 지밀상궁 한 상궁은 차상궁에게 눈의 가시였지요. 손끝이 야무진 데다 임금과 중전의 신임까지 두터웠으니까요. 언젠가 한 상궁이 제조상궁 자리를 넘볼까 차상궁은 늘 경계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상궁이 중전의 옥체를 입에 올렸지요. 차상궁에게는 그것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중전의 병을 아는 자가 늘어나면 궐이 어지러워진다는 명분으로 한 상궁을 없앨 수 있었으니까요. 차상궁은 없는 죄를 지어냈습니다. 한 상궁이 함부로 입을 놀려 궐을 어지럽혔다는 죄목을요. 그리고 임금과 중전이 미처 살피기도 전에 서둘러 한 상궁을 내쳤습니다. 눈의 가시 하나를 그렇게 뽑아낸 것이지요. 차상궁은 한 상궁이 궐 밖에서 조용히 늙어 죽으리라 여겼습니다. 갈 곳 없는 노상궁이 저작거리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제조상궁마마 저작거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한 나인이 차상궁에게 아뢰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라니. 쫓겨난 지밀상궁이 저작거리에서 주막을 열었는데 그 국밥 맛이 궐수라 못지않다 하옵니다. 손님이 구름처럼 몰린다 하고요. 사람들이 그 일을 두고 궐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게 아니냐는 말까지. 차상궁의 낯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말. 그 말이 도성에 번지면 언젠가는 궐 담장을 넘어 임금의 귀에 닿을지도 모릅니다. 그리 되면 자신이 지어낸 죄가 들통날 수도 있었지요. 고야한 것, 죽은 듯 지낼 것이지 감히 궐 밖에서 이름을 드날려? 차상궁은 이를 갈았습니다. 한 상궁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그 이름이 더 번지기 전에 저작거리 주막을 아예 망하게 만들 참이었습니다. 개 아무도 없느냐?
사람을 하나 붙여라. 그 주막을 낱낱이 살펴 오라 일러라. 금을 잡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좋다. 자 상궁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서리빨 같은 눈빛이었지요. 한편 주막에서는 한 상궁이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제 목을 노리는 손길이 궐에서 뻗어오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였지요. 그날 저녁 낯선 손님 하나가 주막에 들었습니다. 말끔한 차림의 사내였지요. 저작거리 사람 같지 않은 행색이었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하나 주시오. 한 상궁은 정성껏 국밥을 내었습니다. 사내는 국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꾸만 주막 이곳저곳을 눈으로 훑었지요. 붓두막을, 항아리를, 손님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주모, 이 집은 언제부터 열었소? 주모는 본디 어디 출신이요? 사내의 물음이 지나치게 꼬치꼬치했습니다. 한 상궁은 무언가 석연찮았지요. 30년 궐 생활로 다져진 눈치였습니다. 이 사내가 예사 손님이 아님을 그이는 직감했지요. 그저 갈 곳 없는 늙은이가 밥술이나 뜨는 곳입니다. 어찌 그리 궁금해 하시는지요. 한 상궁의 되물음에 사내는 흠칫하더니 서둘러 값을 치르고 자리를 떴습니다. 한 상궁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궐에서 온 자인가? 설마. 한 상궁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한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지요. 며칠 뒤 주막에 관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관가의 아전들이었지요. 이 주막에 임자가 있느냐, 임자 없는 폐가를 함부로 차지하고 장사를 벌였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한 상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전들의 서슬이 시퍼랬지요. 이곳은 반년을 버려진 흉가였습니다. 소인이 손수 치우고 고쳐 열었을 뿐 네 것을 빼앗은 바 없습니다. 그 말을 네가 믿는단 말이냐. 임자 없는 재물을 함부로 취한 것도 죄요. 관가에 신고 없이 장사를 벌인 것도 죄다. 당장 이 주막을 봉하라. 아전들이 주막을 봉하려 들었습니다. 손님들은 놀라 달아났고 윤덕은 새파랗게 질렸지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 상궁은 이 일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아챘습니다. 반년을 버려두었던 폐가를 이제와 임자 운운하며 봉한다니요. 게다가 고발이 들어왔다니 대체 누가 이런 하찮은 주막을 고발한단 말입니까? 그 순간 한 상궁의 머릿속에 궐 담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꼬치꼬치 캐묻던 그 말끔한 사내의 얼굴이 겹쳤지요. 궐에서 뻗어온 손길이구나. 한 상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궐에서 30년을 바치고 억울하게 쫓겨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작거리에서 겨우 일으킨 주막까지 빼앗기게 생겼지요. 도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자신을 짓밟는 것일까요? 하지만 한 상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노상궁의 눈에 서리빨 같은 결기가 어렸지요. 봉하시오. 허나 소인은 죄가 없습니다. 임자 없는 폐가를 살려 사람을 먹인 것이 어찌 죄란 말입니까? 소인은 관가에 나아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한 상궁의 서늘한 목소리에 아전들이 오히려 주춤했습니다. 이 노파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궐에서 30년 임금을 지척에서 모신 사람의 위엄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날 주막은 봉해졌지요. 하지만 한 상궁의 싸움은 오히려 그날부터 시작되었지요. 궐에서 뻗어온 손길의 정체를 그이는 제 손으로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막이 봉해진 그날 밤 한 상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해진 붓두막 앞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지요. 윤덕이 조심스레 다가와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쩌면 좋아요. 주막도 봉해지고 그냥 조용히 다른 데로 떠나요. 여기 있다간 무슨 화를 당할지 몰라요. 윤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지요. 한 상궁은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윤덕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저 도망만 다니면 그 억울함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법이다. 하지만 어머니, 상대는 궐이잖아요. 힘없는 우리가 어떻게 궐을 상대해요? 한상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윤덕의 말이 옳았지요. 힘없는 노상궁이 궐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궐에서 30년을 산 한상궁은 그 담장 안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지요. 윤덕아, 나는 30년을 궐에 바쳤다. 그 세월을 억울한 누명 하나로 도둑 맞았지. 이제 저작거리에서 겨우 살 만한 삶을 일구었더니 그마저도 빼앗으려 든다. 내가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짓밟혀야 한단 말이냐. 한상궁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나는 알아야겠다. 누가 왜 나를 이토록 미워하는지를. 그 까닭을 알기 전에는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구나. 윤덕은 한상궁의 그 서슬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겁 많은 아이였으나 한상궁의 결기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이튿날부터 한상궁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봉해진 주막에 앉아 억울함을 사기는 대신 제 발로 진실을 찾아 나선 것이지요. 먼저 관가로 갔습니다. 자신을 고발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관가에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발한 자의 이름은 밝힐 수 없다. 그저 위에서 내려온 일이라고만 알아두어라. 위에서 내려온 일이라. 한상궁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아챘습니다. 한낱 저작거리 주막을 봉하는 일에 관가 위에서 손을 쓸 수 있는 자. 그것은 궐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지요. 한상궁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그 손길이 여전히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손길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자, 상궁. 그이라면 능히 이런 일을 벌이고도 남지. 한상궁의 머릿속에 궐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중전의 옥체를 입에 올렸을 때 매섭게 말을 끊던 차 상궁의 서늘한 눈빛, 그리고 며칠 뒤 느닷없이 씌워진 누명,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지요. 하지만 짐작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없는 노상궁의 말을 네가 믿어준단 말입니까? 증좌가 있어야 했습니다. 차상궁이 자신을 모함했다는, 그리고 자신이 억울하다는 증좌가요. 한상궁은 궐에서 함께 지낸 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사람이 궐 안에 있을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궐 밖으로 쫓겨난 처지에 궐 안 사람을 어찌 만난단 말입니까?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애태우던 어느 날이었지요. 봉해진 주막 앞을 서성이는 이가 있었지요. 지게꾼 판돌이었습니다. 주모, 아니 상궁마마, 이 일을 어찌합니까? 주막이 봉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판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한상궁은 그 부름에 흠칫했지요. 방금 나를 뭐라 불렀는가? 판돌은 아차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이윽고 무릎을 꿇었지요. 상궁마마, 소인이 여태 정체를 숨겼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정체라니, 자네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판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물기가 어려 있었지요. 소인은 판돌이라 하오나 본디 지게꾼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까지 궐에서 별감으로 일하던 몸이었지요. 마마께서 지밀에 계실 적 소인도 그 침전 언저리에서 일하였습니다. 한상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 국밥을 먹던 날, 이 사내가 오래전 이 맛을 먹어본 것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궐에서 한상궁의 손끝을 거친 음식을 먹어본 것이었지요. 자네가 궐 별감이었다고. 예, 마마. 소인은 마마께서 억울하게 쫓겨나시던 그날 궐문에서 마마를 배웅한 사람입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말입니다.
한상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궐문을 나서던 그날 안쪽에서 자신을 배웅하며 눈물 짓던 젊은 별감, 흐릿하게 기억나는 그 얼굴이 바로 이 사내였던 것입니다. 어찌 자네가 궐을 나와 지게꾼이 되었단 말인가. 판돌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마마께서 쫓겨나신 뒤 소인도 궐에서 밀려났습니다. 소인이 마마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던 탓이지요. 차상궁이 그것을 눈치채고 소인마저 없는 죄를 씌워 내쳤습니다. 차상궁이 역시 차상궁이었구나. 한상궁의 짐작이 맞았습니다. 판돌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인은 그날 밤 침전 근처에서 우연히 보고 들었습니다. 차상궁이 사람을 시켜 마마께서 궐을 어지럽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요. 마마는 그저 중전마마의 옥체를 염려하셨을 뿐인데 차상궁이 그것을 빌미로 마마를 내치려 든 것입니다. 한상궁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30년 궐 생활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진 까닭을 이제야 온전히 알게 된 것이지요. 한상궁은 판돌에게 그날의 일을 더 소상히 물었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보고 들었는지 하나하나 새겨 두려는 것이었지요. 판돌, 자네가 본 것을 낱낱이 일러주게. 차상궁이 사람을 시키는 것을 어디서 보았는가. 판돌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더듬는 얼굴이었지요. 그날 밤 소인은 침전 뒷마당에 등을 갈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담장 그늘에서 낮은 소리가 들리기에 걸음을 멈추었지요. 차상궁이 아랫사람 하나를 불러 이르고 있었습니다. 무어라 이르던가. 한상궁이 중전마마의 병을 함부로 입에 올린다는 말을 궐 안에 퍼뜨려라. 감이 없는 말을 지어 궐을 어지럽혔다고 하라. 그리 이르는 것을 소인이 똑똑히 들었습니다. 한상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지어낸 말이라니. 그이는 그저 중전의 옥체를 염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염려가 거꾸로 죄가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소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마마께서 억울하게 당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힘없는 별감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판돌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소인은 그 진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힘없는 별감이 제조상궁을 어찌 당하겠습니까? 되레 소인마저 쫓겨나 이 저작거리에서 지게나 지며 숨어 살았지요. 그러다 우연히 이 주막에서 마마의 국밥을 먹고 그 손끝이 궐의 그분임을 알아챈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손끝은 오직 한 분뿐이니까요. 판돌은 다시 무릎을 조아렸습니다. 마마, 소인은 마마의 결백을 아는 산증인입니다. 소인이 본 것을, 들은 것을 무엇이든 증언하겠습니다. 마마의 억울함을 풀 수만 있다면요. 한상궁은 판돌의 손을 잡아 일으켰지요. 어둠 속을 헤매던 길에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이 비쳐든 순간이었지요. 고맙네, 판돌. 자네가 있어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지만 한상궁은 알았습니다. 판돌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궐에서 쫓겨난 별감의 말을 네가 믿어준단 말입니까? 차상궁은 궐 안 모든 궁인을 다스리는 제조상궁이었습니다. 그 권세 앞에서 힘없는 투수 사람의 말은 한낱 바람 같은 것이었지요. 그럼에도 한상궁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방도를 찾아야 했지요. 설령 그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말입니다. 판돌, 윤덕,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저들은 나를 죽은 듯 지내게 하려 했으나 나는 죽지 않았다. 억울함을 풀기 전에는 결코 눈을 감지 않을 것이야. 한상궁의 목소리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궐에서 쫓겨난 힘없는 노상궁이 아니라 제 삶을 스스로 되찾으려는 한 사람의 결기였지요. 그러나 결기만으로 살림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막이 봉해졌으니 벌이가 끊겼지요. 며칠이 지나자 쌀독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쌀이 한 줌도 안 남았어요.
윤덕이 빈 쌀독을 들여다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한상궁은 잠시 말이 없었지요. 궐에서는 수천 궁인의 끼니를 살피던 손이었으나 이제는 제 한 몸 건사할 쌀조차 없었습니다. 윤덕아, 걱정 말거라. 사람이 굶어 죽으란 법은 없다. 한상궁은 그렇게 말하고는 소매를 걷었습니다. 봉해진 주막에서 장사는 못하나 삭실이라도 할 참이었지요. 궐에서 익힌 바느질 솜씨가 있으니 저작거리 안악들의 삭바느질을 맡아 하기로 한 것입니다. 판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질게 삭슬 벌어오는 족족 주막에 보탰지요. 마마, 소인이 지게라도 부지런히 지겠습니다. 마마와 윤덕이 굶는 꼴은 못 봅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궁핍한 나날을 견뎠습니다. 봉해진 주막 붓두막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으나 세 사람의 마음만은 식지 않았지요. 그 밤 세 사람은 봉해진 주막 앞에서 굳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편이 되어 주지 않는 세상에서 오직 서로만을 의지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뜻밖의 귀인이 이 초라한 주막의 문을 두드리게 되리라는 것을요. 봉해진 주막에서 궁핍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상궁은 관가를 다시 찾았지요. 억울함을 풀기를 찾아 몇 번이고 문턱을 넘나든 것이지요. 소인은 임자 없는 폐가를 살렸을 뿐 네 것을 빼앗은 바 없습니다. 부디 이 주막의 봉인을 풀어주십시오. 한상궁은 관가의 뜰에 엎드려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전들은 냉담했지요. 위에서 내려온 일이라 하지 않았느냐. 물러가라. 번번이 문전박대였습니다. 그럼에도 한상궁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관가를 찾아 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작거리 사람들이 지켜보았지요. 저 높아 좀 보게. 주막이 봉해졌는데도 저리 꿋꿋하니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게야. 저만한 솜씨를 가진 이가 어찌 죄를 짓겠는가. 저작거리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한상궁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상궁을 딱히 여긴 이들이 하나둘 그 일을 도왔지요. 어떤 이는 쌀을 보태 주었고 어떤 이는 관가에 함께 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봉해진 주막 앞에 낯선 선비 하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갓을 눌러쓴 준수한 용모의 젊은 선비였지요. 행색은 수수했으나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집이 그 소문난 주막인가. 선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봉해진 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마침 주막에서 나오던 한상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모신가. 이 주막에 국밥이 궐수라 못지않다는 소문을 듣고 먼 길을 왔소만 문이 봉해졌구려. 어찌 된 일이오? 한상궁은 그 선비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말투도 몸가짐도 저작거리 사람 같지 않았지요. 하지만 굶주린 손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헛걸음을 하셨습니다. 주막이 봉해져 장사를 못하는 처지입니다. 허나 시장하시다면 누추 하나마 안에서 욕이라도 하고 가시지요. 한상궁은 선비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봉해진 주막이라 정식으로 장사할 수는 없었으나 지나는 나그네에게 밥 한 술 대접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지요. 한상궁은 남은 재료를 긁어모아 정성껏 국밥을 말았습니다. 궁핍한 살림이라 변변한 것은 없었으나 그 손끝의 정성만은 여전했지요. 선비는 국밥 한 술을 떴습니다. 그 순간 선비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이것이 궐수라의 맛이로구나. 선비는 나직이 탄식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지요. 이런 저작거리 주막에서 궐에서나 맛볼 법한 격조를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눈치였습니다. 주모, 그대는 대체 뉘시오. 이만한 솜씨가 어찌 이런 저작거리에 묻혀 있단 말이오. 한상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비의 눈빛에는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무언가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이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소인은 본디궐에서 지밀상궁으로 일하던 몸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 이 저작거리에 흘러들었지요. 억울한 누명이라 선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사연을 들려줄 수 있겠소? 한상궁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중전의 옥체를 염려한 것이 어찌하여 죄가 되었는지, 어떻게 궐에서 쫓겨났는지, 그리고 겨우 일으킨 주막마저 어떻게 봉해졌는지를요. 담담한 목소리였으나 그 안에는 30년 세월의 억울함이 담겨 있었지요. 선비는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밥 그릇을 앞에 둔 채 오래도록 한상궁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주모의 이야기 잘 들어소. 억울한 사연이구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국밥값으로 은자 한 양을 내놓았지요. 국밥 한 그릇에는 터무니없이 큰 돈이었습니다. 이것은 과하십니다. 국밥 한 그릇에 어찌 괜찮소. 그대의 손끝과 사연에 값하는 것이요. 받아 두시오. 선비는 그렇게 말하고는 주막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한상궁을 돌아보았지요. 주모, 억울한 일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요.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말이오. 조금만 더 견디시오. 그 말을 남기고 선비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상궁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이상하게도 그 선비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저 선비님 참 이상해요. 국밥 한 그릇에 은자 한 양이라니. 대체 뉘실까요? 윤덕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상궁도 그 답을 알지 못했지요. 다만 그 선비가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선비가 바로 미행을 나온 임금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임금은 요사이 도성의 민심을 살피고자 미행을 자주 나섰습니다. 궐 담장 안에만 있어서는 백성의 삶을 알 수 없다 여긴 까닭이었지요. 그러던 차에 저작거리에 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궐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상궁이 주막을 열었는데 그 국밥이 수라 못지않다는 소문을요. 임금은 그 소문에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몸소 선비 차림으로 그 주막을 찾은 것이지요. 그리고 국밥 한 술에 소문이 헛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나아가 그 주모의 억울한 사연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궐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상궁이라 대체 무슨 곡절이 있었단 말인가. 임금은 궐로 돌아가는 길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니었지요. 저작거리 소문만으로 궐 안의 일을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금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지요. 그 주모가 정말로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인지를요. 한편 주막에서는 뜻밖의 은자 한 양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쌀을 사고 삭실할 재료를 마련했지요. 궁핍하던 살림에 숨통이 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비가 다녀간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봉해졌던 주막의 봉인이 슬그머니 풀린 것이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관가에서 봉인을 풀어주다니. 한상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토록 문전박대하던 관가가 느닷없이 마음을 바꾼 까닭을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선비, 곧 임금이 은밀히 손을 써 주막의 봉인을 풀게 했다는 것을요. 봉인이 풀리자 주막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한상궁을 딱히 여기던 저작거리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몰려들었지요. 주모, 이제 다시 국밥을 파는 겐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네. 그 국밥 맛을 못 봐. 아주 입에 가시가 돋을 뻔했어. 주막은 예전보다 더 북적였습니다. 한상궁의 억울한 사연이 저작거리에 퍼지면서 오히려 그 일을 응원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지요. 국밥 맛의 인심에
억울한 사연까지 더해지니 주막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한상궁의 손끝은 다시 바빠졌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부뚜막에 불이 꺼질 새가 없었지요. 윤덕도 판돌도 정신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죽어있던 주막이 이제는 저작거리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되어 가고 있었지요. 주막에는 별의별 손님이 다 들었습니다. 한상궁은 그 하나하나를 정성으로 맞았지요. 하루는 혼산날을 앞둔 처녀가 어미 손에 이끌려 왔습니다. 시댁에 인사 갈 음식을 어찌 장만할지 몰라 밤잠을 설친다 했지요. 주모, 우리 딸이 손이 서툴러 큰일입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양반인데 첫 음식을 잘못 냈다간 두고두고 구박을 받을까봐. 어미의 근심에 한상궁은 빙긋 웃었습니다. 걱정 마시지요. 음식이란 솜씨보다 정성이 먼저입니다. 소인이 몇 가지 일러드리리다. 한상궁은 처녀에게 손끝의 요령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나물 무치는 법, 전 부치는 법, 상 차리는 법을요. 궐에서 익힌 격을 저작거리 처녀도 알아듣게 풀어주었지요. 며칠 뒤 그 처녀가 활짝 웃으며 다시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모, 시어머니께서 제 음식을 잡숫고 이런 며느리는 처음 본다며 칭찬하셨어요. 다 주모 덕분이에요. 처녀는 감사의 표시로 손수 지은 버선 한 켤레를 내밀었습니다. 한상궁은 그 버선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지요. 사람을 살리는 손끝의 정성이 이렇게 또 하나의 인연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또 하루는 험상궂은 산의 여럿이 주막에 들이닥쳤습니다. 저작거리를 주름 잡는 왈패들이었지요. 술을 잔뜩 시켜놓고는 값을 치를 생각도 없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주모, 이 집 국밥이 그리 맛있다며 어디 공짜로 좀 먹어보세. 여기 저작거리에서 우리한테 국밥값 받아 낼 배짱 있는 놈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손님들이 겁에 질려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윤덕도 새파랗게 질렸지요. 하지만 한상궁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님, 국밥은 얼마든지 드리지요. 배고픈 이를 그냥 돌려보내는 법은 없으니까요. 한상궁은 왈패들 앞에 뜨거운 국밥을 내놓았습니다. 왈패들은 어리둥절했지요.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정성껏 밥을 차려주니 말입니다. 이 노파 배짱 좀 보게. 어디 먹어나 보자. 왈패들은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두머리 왈패의 손이 멈칫했지요. 국밥 한 술에 사내의 눈가가 붉어진 것입니다. 이 맛은, 이건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국밥 맛인데. 우두머리 왈패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릴 적 여인 어미가 끓여주던 국밥 맛을 이 주막에서 만난 것이지요. 험상 굳던 사내의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무너졌습니다. 주모, 미안하오. 우리가 못된 짓을 했소. 값은 치르리다. 아니, 앞으로 이 주막은 우리가 지켜드리리다. 니든 이 집에 행패 부리는 놈이 있으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소. 그날부터 그 왈패들은 주막의 든든한 뒷배가 되었습니다. 한상궁의 정성이 험한 사내들의 마음마저 녹인 것이지요. 저작거리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 주막 주모가 왈패들까지 손님으로 만들었다지 뭔가.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 마음을 사는 재주가 있어. 그러니가 어찌 죄를 지었겠나. 주막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국밥 맛에, 인심에, 사람을 대하는 정성까지. 한상궁의 주막은 저작거리의 자랑이 되어 가고 있었지요. 궐에서 쫓겨난 늙은 상궁이 제 손끝 하나로 저작거리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막이 번창할수록 궐 담장 안차 상궁의 마음은 더욱 서늘해져 갔습니다. 죽은 듯 지내야 할 노상궁이 오히려 저작거리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으니까요. 주막의 명성은 이제 저작거리를 넘어섰습니다. 도성 안반가의 양반들까지 그 국밥 맛을 보려 일부러 변두리까지 찾아왔지요. 소문난 주막이 여기요?
어디 골수라 맛이 난다는 국밥 좀 먹어봅시다. 양반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낱 저작거리 주막에서 무슨 대단한 맛이 나겠는가. 소문이란 게 다 부풀려지는 법이지. 하지만 국밥 한 술을 뜨고 나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소문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국물의 깊이는 예사 솜씨가 아니야. 내 여태 이런 국밥은 먹어본 적이 없네. 한상궁의 손끝은 상대를 가리지 않았지요. 양반이든 거린이든 왈패든 처녀든 그 국밥에 담기는 정성은 한결같았지요. 그것이 바로 궐에서 30년을 다진 격이었습니다. 임금의 수라를 살피던 그 마음으로 저작거리 모든 이의 밥을 지은 것입니다. 하루는 병든 아이를 업은 젊은 안악이 주막에 들었습니다. 아이는 오래 앓아 얼굴이 노랗게 떴고 아무것도 넘기지 못한다 했지요. 어미의 얼굴은 근심으로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주모, 우리 아이가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요. 미음을 써줘도 다 개워내고 이러다 아이를 잃을까봐. 안악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상궁은 그 아이를 찬찬히 살폈지요. 궐에서 어린 왕손들을 돌본 눈썰미가 있었습니다. 울지 마시지요. 아이가 못 넘기는 것은 미음이 너무 되거나 급히 먹인 탓입니다. 소인이 한번 지어보리다. 한상궁은 쌀을 곱게 갈아 미음을 썼습니다. 그냥 미음이 아니라 소화가 잘 되도록 오래 끓이고 곱게 거른 것이었지요. 거기에 어린 위장에 부담이 없도록 아주 묽게 물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입에 한 방울씩 천천히 흘려 넣었지요. 급하게 먹이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삼킬 때를 기다려 한 술씩. 어린 위장은 어른과 다르니까요. 신기하게도 아이는 그 미음을 개워 내지 않았습니다. 한 술 한 술 조금씩 받아 넘겼지요. 반나절이 지나자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이가 미음을 넘겨요. 주모,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안악은 아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한상궁은 그 모습에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지요. 병으로 어미를 잃던 그날이 말입니다. 그이는 조용히 안악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갚을 것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건강히 자라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이야기도 저작거리에 퍼졌습니다. 주막 주모가 다 죽어가던 아이까지 살렸다는 이야기가요. 사람들은 한상궁을 두고 손끝에 사람을 살리는 정성이 담겼다며 칭송했지요. 주막은 자리가 없어 손님이 밖에서 줄을 설 지경이었습니다. 윤덕은 하루 종일 상을 나르느라 발이 부르텄고 판돌은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지요. 어머니, 이러다 몸살 나시겠어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윤덕이 걱정스레 말했으나 한상궁은 웃을 뿐이었습니다. 괜찮다. 사람이 찾아주는 것만큼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궐에서 쫓겨나 죽은 듯 지내던 이 늙은이를 일이 많은 이가 찾아주니 말이다. 한상궁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은 아직 풀지 못했으나 저작거리에서 새로운 삶을 읽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30년 궐 생활이 무너진 자리에 저작거리의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예의 그 선비가 다시 주막을 찾았지요. 갓을 눌러쓴 준수한 용모의 젊은 선비, 미행을 나온 임금이었지요. 주모, 다시 왔소. 주막이 다시 문을 열었다니 반가운 일이요. 임금은 주막의 북적이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봉인이 풀린 뒤 이토록 번창한 것을 보니 은밀히 손을 쓴 보람이 있다 싶었지요. 한상궁은 그 선비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선비님, 다시 오셨군요. 지난번 그 은자 한 양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봉인까지 풀려서 참으로 하늘이 도우셨나 봅니다. 임금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 봉인을 자신이 풀게 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요. 하늘이 무심치 않은 게요. 억울한 일을 그냥 두지 않는 법이니까. 임금은 국밥을 한 그릇 청했습니다. 한상궁은 정성껏 국밥을 말아냈지요. 임금은 그 국밥을 천천히 음미하며 물었습니다. 주모, 그대의 그 억울한 누명은 좀 풀렸소? 한상궁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아직입니다. 선비님, 소인을 모함한 자가 궐 안에 있으나 힘없는 늙은이가 그 권세를 어찌 당하겠습니까? 다만 소인의 결백을 아는 증인이 하나 있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을 뿐입니다. 증인이라. 임금의 눈빛이 깊어졌지요. 그 증인이 뉘요? 한상궁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판도를 가리켰지요. 마침 물지개를 지고 들어오던 판돌이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본디 궐 별감이었으나 소인의 억울함을 알았다는 이유로 함께 쫓겨난 사람이지요. 소인이 모함당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들었다 합니다. 임금은 판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지요. 이윽고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모, 잘 들어소. 억울한 일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요. 조금만 더 견디시오. 머지않아 좋은 날이 올게요. 임금은 그 말을 남기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궐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저작거리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가 임금의 마음에 무겁게 얹혔던 것입니다. 궐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힘없는 상궁 하나를 모함해 내치다니. 대체 네가 그런 짓을. 임금은 궐로 돌아가 은밀히 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궁이 쫓겨난 경위를,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요. 하지만 궐 안의 일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진실을 캐내기가 쉽지 않았지요. 게다가 그 배후에는 궐 안 모든 궁인을 다스리는 제조상궁, 차상궁의 손길이 교묘하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한편 주막에서는 한 상궁이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지요. 주막은 번창했고 저작거리 사람들은 그 일을 따랐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도 살만해졌어요. 억울한 누명이야 못 풀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주고 사랑해주니 이만하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윤덕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상궁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말로 이만하면 되었다 싶었습니다. 궐로 돌아갈 마음도 없었지요. 저작거리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이 삶이 궐 담장 안의 삶보다 오히려 따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잔잔해 보이던 물밑에서 무서운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으니까요. 차상궁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막의 봉인이 느닷없이 풀린 것을 차상궁은 예사롭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관가를 소나귀에 쥔 자신의 명령이 뒤집혔으니 누군가 더 높은 데서 손을 썼다는 뜻이었지요. 걔 아무도 없느냐? 관가에 사람을 넣어 알아보라. 대체 네가 그 주막의 봉인을 풀게 했는지를. 차상궁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임금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챘을 때 차상궁의 낯빛은 새하얗게 질렸지요. 임금께서 그 주막에 관심을 두셨단 말이냐. 차상궁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만약 임금이 한상궁의 억울함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배후에 자신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파멸을 뜻했지요. 제조상궁의 목이 달아나는 것은 물론 온 집안이 화를 입을 일이었습니다. 안 되지. 그리는 못하지. 임금께서 진실을 아시기 전에 저 주막을, 저 한상궁을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차상궁의 눈에 살기가 어렸습니다. 이제 봉인 따위로 주막을 괴롭히는 정도로는 안 되었지요. 한상궁의 입을 아예 막아버려야 했습니다. 진실이 임금의 귀에 닿기 전에 말입니다. 차상궁은 은밀히 사람을 불렀습니다. 궐 밖에서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손이 험한 자들이었지요.
저작거리 끝에 주막 하나가 있다. 그 주모를 없애야겠다. 다만 궐과 얽힌 일이니 흔적을 남겨서는 아니 된다. 사고로 위장하든 병으로 꾸미든 알아서 하라. 염려 마십시오, 마마. 늙은 주모 하나 없애는 일이야 어렵지 않지요. 차상궁은 그자들에게 두둑한 값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서늘하게 명했지요. 그리고 그 곁에 있는 계집아이와 지게꾼도 함께 처리하라. 특히 그 지게꾼은 옛 별감 놈이니 반드시 입을 막아야 한다. 그자가 살아있는 한 화근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야. 차상궁의 명은 잔혹했습니다. 한 상궁뿐 아니라 그 곁에 윤덕과 판돌까지 모조리 없애려는 것이었지요. 진실을 아는 자들의 입을 전부 막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궐 담장 안에서 그런 무서운 음모가 꾸며지는 줄도 모른 채 주막의 세 사람은 여느 때처럼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주막의 평화 위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지요. 한 상궁이 누리던 잠깐의 행복이 폭풍전의 고요였음을 그이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차상궁의 손길은 은밀하고 집요했습니다. 먼저 저작거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 주막 국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더군. 뭐라고? 그 정갈한 국밥이? 설마. 아니야. 나도 들었어. 그 집 국밥에 상한 고기가 들어갔다던데. 저런, 그게 사실이면 큰일 아닌가. 나는 앞으로 그 집 발기를 끊어야겠네. 없는 말이 발 없이 퍼졌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지요. 차상궁이 사람을 풀어 지어낸 헛소문이었습니다. 한 상궁의 주막을 무너뜨리려는 첫수였지요. 헛소문이 돌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토록 북적이던 주막이 하루아침에 파리를 날리게 되었지요. 한 상궁은 영문을 몰라 애가 탔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어머니, 갑자기 손님이 뚝 끊겼어요. 윤덕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한 상궁도 까닭을 알 수 없었지요. 그러던 차에 단골 하나가 조심스레 귀띔해 주었습니다. 주모, 저작거리에 흉흉한 소문이 돈다네. 이 집 국밥에 상한 고기가 들어갔다고. 물론 나야 그런 소문 안 믿네만. 사람들이 겁을 먹은 게지. 한 상궁은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이것이 예사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30년 궐 생활로 다져진 눈치였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그이는 직감했지요. 궐에서 또다시 손이 뻗어왔구나. 이번에는 아예 나를 말려 죽일 셈인가. 한 상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헛소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요. 아무리 결백을 외쳐도 한 번 겁먹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차상궁의 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이번에는 한 상궁의 곁을 흔들려 들었지요. 사람을 보내 윤덕에게 은밀히 접근한 것입니다. 어느 날 윤덕이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낯선 안악 하나가 윤덕에게 다가왔지요. 얘야, 너 그 주막딸이지. 내 너를 딱히 여겨 하는 말인데 그 주모 곁에 있다가 너까지 화를 입는다. 저 여자는 궐에서 큰 죄를 짓고 쫓겨난 사람이야. 지금 궐에서 저 여자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어. 곁에 있는 사람도 다 잡혀간다더라. 너는 아직 젊으니 어서 그 곁을 떠나거라. 내가 좋은 자리도 알아봐 주마. 안악은 그럴듯한 말로 윤덕을 꾀었습니다. 윤덕의 마음에 겁을 심어 한 상궁의 곁을 떠나게 하려는 수작이었지요. 곁에 사람들을 하나씩 떼어 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윤덕은 그 말에 잠시 흔들렸지요. 겁이 났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죄인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가 저 같은 걸 거둬주셨는데 어떻게 화가 무섭다고 도망을 쳐요. 윤덕은 단호히 안악을 뿌리쳤습니다. 굶주려 죽어가던 자신을 거둬준 은혜를 윤덕은 잊지 않았지요. 안악은 헌물을 켜고 물러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덕은 그 일을 한 상궁에게 털어놓았지요.
한상궁은 윤덕을 꼭 안아주었지요. 윤덕아,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너까지 이런 일을 겪는구나. 정 무서우면 너는 여길 떠나도 된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싫어요, 어머니. 저는 끝까지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윤덕은 한상궁의 품에서 울먹였습니다. 한상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요. 이간질로도 두 사람을 갈라놓지 못하자 차상궁은 더욱 독한 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바로 최후의 수단이었지요. 그런데 소문과 이간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주막에 불이 났지요. 곤히 잠들어 있던 한상궁은 매캐한 연기에 눈을 떴지요. 불이야, 어머니 불이 났어요. 윤덕의 다급한 외침에 한상궁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붓두막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요.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궁이 불은 자기 전에 분명히 껐으니까요. 윤덕아, 어서 나가거라. 어서. 한상궁은 윤덕을 먼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불길 속에서 무언가를 찾았지요. 궐에서 나올 때 지녔던 어미의 유품 하나였습니다. 몰락한 반가의 여식이었던 어미가 남긴 자수 노인 손수건이었지요. 그것만은 잃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어서 나오세요. 윤덕이 밖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한상궁은 손수건을 겨우 품에 넣고 불길을 헤치며 밖으로 나왔지요. 그때 마침 물지개를 지고 오던 판돌이 달려왔습니다. 마마, 무사하십니까? 판돌은 물을 끼얹으며 불을 끄려 애썼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도 놀라 달려나와 너나 할 것 없이 물을 날랐지요. 왈패들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뒤였지요. 주막은 반나마 타 버렸지요. 그토록 정성으로 일으킨 주막이 하룻밤 새 잿더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상궁은 무너진 주막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한상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궐에서 쫓겨나 겨우 일으킨 삶이 또다시 잿더미가 되었지요. 대체 무슨 원한이기에 늙은이 하나를 이토록 짓밟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나던 그 혼란 속에서 판돌이 자취를 감춘 것이지요. 판돌 어디 갔어요? 윤덕이 사방을 둘러보며 판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판돌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불을 끄던 중에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상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요. 설마 판돌에게 무슨 일이? 한상궁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작거리 개울가에서 판돌이 발견되었지요. 크게 다친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모질게 얻어맞은 것이 분명했지요. 판돌, 정신 차리게. 한상궁은 판돌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판돌은 겨우 눈을 떴으나 숨이 가빴지요. 마마, 소희는 괜찮습니다. 그보다 그자들이 마마와 윤덕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서 피하시. 판돌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상궁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입을 그리고 판돌의 입을 막으려는 짓이었다는 것을요. 진실을 아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려는 무서운 음모였습니다. 차상궁이 이렇게까지. 한상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지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었으나 아무 죄 없는 판돌과 윤덕까지 화를 입게 생겼으니까요. 판돌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크게 다쳐 자리 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증인이 절이 되었으니 진실을 밝힐 길은 더욱 아득해졌지요. 주막은 잿더미가 되었고 증인은 쓰러졌으며 소문은 흉흉했습니다.
한상궁은 잿더미가 된 주막 앞에 홀로 앉았지요. 모든 것을 잃은 심정이었지요. 30년 궐생활도, 저작거리에서 일군 새 삶도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버텨왔단 말인가. 한상궁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억울함을 풀겠다고 그토록 다짐했으나 상대는 너무나 강했지요. 궐안 모든 궁인을 다스리는 제조상궁의 권세 앞에서 힘없는 노상궁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밤 한상궁은 어미의 손수건을 품에서 꺼냈습니다. 불길 속에서 겨우 건진 몰락한 반가의 어미가 남긴 유품이었지요. 자수 놓인 손수건을 어루만지며 한상궁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소인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손끝에 정성이 사람을 부른다 하셨거늘 그 손끝이 이토록 큰 화를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자 문득 오래전 어미의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몰락한 집안이 풍비박산 나던 그날 어린 정열의 손을 잡고 어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지요. 정열아, 참된 솜씨는 담장 안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란다. 손끝의 정성은 어디서든 사람을 부르는 법이지. 세상이 너를 아무리 짓밟아도 내 손끝에 담긴 정성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게야. 한상궁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미의 그 말뜻을 이제야 온전히 깨달은 것이지요. 궐에서 쫓겨났을 때도, 주막이 봉해졌을 때도, 그리고 지금 잿더미 앞에서도 그 일을 다시 일으킨 것은 언제나 손끝의 정성이었습니다. 그것만은 누구도 빼앗지 못했지요. 주막은 탔으나 손끝은 타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쓰러졌으나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곁에는 여전히 자신을 믿어주는 윤덕이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는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 나는 아직 지지 않았다. 한상궁의 눈에 다시 결기가 어렸습니다. 잿더미 앞에서 쓰러져 가던 의지가 어미의 말 한마디에 되살아난 것이지요. 그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판도를 살려야 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저들이 나를 짓밟을수록 나는 더 굳게 서야 하는 법이야. 어머니, 윤덕이 눈물 젖은 얼굴로 한상궁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상궁은 윤덕의 손을 굳게 잡았지요. 윤덕아, 우리는 아직 지지 않았다. 손끝에 정성이 있는 한, 그리고 진실이 있는 한, 하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게야. 어머니, 손수건이 다 그을렸어요. 윤덕이 곁에 다가와 나지게 말했습니다. 한상궁은 손수건을 꼭 쥐었지요. 어미가 남긴 마지막 온기마저 이 밤새에 그을려 버렸습니다. 윤덕아, 나는 이제 지쳤다. 30년을 궐에 바치고 억울하게 쫓겨나 저작거리에서 겨우 다시 섰거늘 그마저도 저들은 용납하지 않는구나.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그리 크게 저질렀단 말이냐. 한상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이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지요. 억울함을 풀겠다는 결기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도 잿더미 앞에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윤덕은 그런 한상궁을 말없이 안았지요. 어린 딸이 늙은 어미를 품에 안듯이 말이지요. 두 사람은 잿더미 앞에서 오래도록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밤은 깊고 잿더미는 차가웠지요. 한상궁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그렇게 깊어 가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한상궁은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잿더미 앞에서 무너졌던 어젯밤의 그이가 아니었지요.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덕아, 판도를 잘 보살펴라. 나는 갈 데가 있다. 어머니, 어디를 가시게요? 진실을 밝히러 간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한상궁은 곧장 예의 그 선비를 떠올렸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은자 한 양을 내놓던 억울한 일은 반드시 밝혀진다 하던 그 선비 말이지요.
그 선비가 예사 사람이 아님을 한상궁은 진작 알아챘습니다. 봉인이 느닷없이 풀린 것도 필시 그 선비의 손길이라 짐작했지요. 그 선비라면 어쩌면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상궁은 그 선비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선비가 어디 사는 뉘인지 알 길이 없었지요. 그저 저작거리를 오가며 혹여 다시 만날까 애타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상궁이 알지 못한 사이 궐 담장 안에서는 큰 변화가 일고 있었지요. 임금이 은밀히 한상궁의 일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임금은 두 번째로 주막을 다녀온 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그 노상궁의 사연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임금은 궐 안의 옛 기록을 뒤지게 했습니다. 한상궁이 무슨 죄로 쫓겨났는지 그 경위를 낱낱이 살핀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죄목은 궐을 어지럽힌 죄라 되어 있었으나 정작 무슨 말을 지어냈는지 어떻게 궐을 어지럽혔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지요. 게다가 조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서둘러 내쳐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상하구나. 30년을 지밀해서 봉직한 상궁을 어찌 이리 서둘러 내쳤단 말인가. 누군가 급히 손을 쓴 것이 분명하다. 여봐라. 이 일을 처결한 자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오라. 임금은 그 일을 처결한 자가 누구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제조상궁 차상궁이 있음을 알아냈지요. 차상궁이라 궐안 모든 궁인을 다스리는 자가 어찌하여 힘없는 지밀상궁 하나를 그토록 급히 내쳤단 말이냐. 필시 곡절이 있으렸다. 임금은 즉시 차상궁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은밀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한편 임금은 저작거리에도 사람을 풀어두었지요. 주막에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는지 살피게 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헛소문이 돌고 주막에 불이 나고 판돌이 습격당한 일이 모두 임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라 그 주막에 불이 나고 증인이 습격을 당했다고? 이는 필시 진실을 덮으려는 수작이로구나. 차상궁이 이토록 대담하게 나오다니 임금은 진노했습니다. 힘없는 상궁 하나를 모함에 내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목숨까지 노리다니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과인이 몸소 저작거리로 나아가 이 억울한 상궁의 누명을 벗기고 그 죄인을 벌하리라. 어명이다. 채비하라. 임금은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몸소 저작거리로 행차하기로 한 것이지요. 억울한 노상궁의 누명을 벗기고 그 배후의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상궁은 판돌의 약값을 구하러 저작거리를 헤매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지요. 잿더미가 된 주막터로 돌아온 것이지요. 무너진 붓두막 앞에서 그이는 어미의 손수건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손수건의 자수가 눈에 들어왔지요. 그을리고 낡았으나 그 무늬만은 선명했지요. 매화와 학이 어우러진 정교한 자수였습니다. 가만, 이은 한상궁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덕을 처음 거두던 날, 윤덕이 지녔던 낡은 천 조각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 천 조각에도 어딘가 낯익은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덕아, 내가 어미에게서 물려받았다는 그 천 조각 아직 지니고 있느냐? 집에 돌아온 한상궁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윤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 깊이 간직했던 천 조각을 꺼냈지요. 낡고 해졌으나 소중히 간직해 온 어미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한상궁은 그 천 조각을 받아들고 어미의 손수건과 나란히 놓았지요. 그 순간 그이의 손이 떨렸지요. 두 자수의 무늬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매화와 학, 같은 바느질 결. 궐 안에서도 아주 솜씨 좋은 이들만 놓을 수 있는 격조 높은 자수였지요. 이건 궐의 자수다. 그것도 아주 솜씨 좋은 친박 나인의 것이야.
윤덕아, 이 무늬를 좀 보아라. 내 어미의 것과 내 어미의 것이 어찌 일이 똑같단 말이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어미가 궐 사람이었단 말씀이에요. 한상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덕의 어미가 궐 나인이었다는 뜻이었지요. 그러고 보니 윤덕이 처음 왔을 때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어미가 예전에 아주 귀한 데서 일했다던 그 말이요. 윤덕아, 내 어미의 함자가 혹 무엇이었느냐. 어릴 적 기억이라도 좋다. 윤덕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이름 하나를 떠올렸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한상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오래전 궐에서 함께 지미를 지키던 젊은 나인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내 어미가 그 아이였단 말이냐. 한상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래전 궐에서 한상궁과 함께 침전을 지키던 어린 나인이 하나 있었지요. 손끝이 야무지고 마음이 고운 아이였지요. 한상궁이 친동생처럼 아끼던 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인이 몸이 약해 병을 얻어 궐을 나가게 되었지요. 출궁하던 날, 그 나인은 한상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궐 밖에 아무 연고가 없으니 앞날이 막막하다면서요. 한상궁은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으나 궐 안 사람이 궐 밖 사람을 어찌 돌본단 말입니까? 그저 눈물로 배웅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뒤로 한상궁은 늘 마음 한구석에 그 아이를 담고 살았습니다. 잘 지내는지 살아는 있는지 늘 궁금하고 미안했지요. 못 지켜준 그 마음이 30년 동안 가슴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인의 딸이 윤덕이었던 것입니다. 굶주려 죽어가던 것을 거둬준 그 아이가 오래전 못 지켜준 그 나인의 핏줄이었지요. 윤덕아, 내 어미와 나는 궐에서 친자매처럼 지낸 사이였다. 그 아이가 궐을 나갈 때 내가 지켜주지 못했지. 그것이 늘 마음의 빚이었다. 그런데 하늘이 그 아이의 딸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한상궁은 윤덕을 끌어안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연으로 묶여 있었던 것이지요. 못 지켜준 나인의 딸을 이렇게 딸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윤덕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어미가 이 다정한 어머니와 그토록 가까운 사이였다니요. 세상에 홀로 버려진 줄 알았던 자신이 실은 이렇게 깊은 인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이제 정말 어머니 딸인 거예요? 그럼 그렇고 말고 너는 내 딸이다. 하늘이 맺어준 딸이야.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주막터에서 슬픔 속에서도 따뜻한 인연 하나가 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눈물 속에서 한상궁의 마음에 새로운 힘이 솟았습니다. 못 지켜준 나인의 딸을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리라. 그 다짐이 그 일을 다시 일으켰지요. 윤덕아, 나는 이제 물러설 수 없다. 너를 위해서라도, 판도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억울하게 짓밟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말 것이야. 한상궁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그때였지요. 저작거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지요. 사람들이 무언가에 놀라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오시는 분이. 한상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작거리 저편에서 다가오는 이를 보고 그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예의 그 선비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은자 한 양을 내놓던 준수한 용모의 젊은 선비.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위엄 있는 관복 차림의 사람들이 그 선비를 겹겹이 호위하고 있었지요. 저작거리 사람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제야 한상궁도 알아챘지요. 그 선비가 대체 누인지를 말입니다. 설마 저분은. 한상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30년을 지척에서 모셨으나 저작거리에서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그 얼굴. 선비 차림을 벗은 그이는 다름 아닌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한상궁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요. 국밥 한 그릇에 은자 한 양을 내놓던 그 선비가 억울한 일은 반드시 밝혀진다. 위로하던 그 선비가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었다니요. 전하이셨습니까? 소인이 미처 알아뵙지 못하고 무엄하게 한상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그런 한상궁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지요. 그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라. 그대는 무엄한 것이 없다. 오히려 무엄한 것은 그대를 이토록 짓밟은 자들이니라. 임금의 목소리에는 노기와 연민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한상궁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지요. 과인은 그동안 그대의 일을 소상히 살폈다. 그대가 어찌하여 궐에서 쫓겨났는지, 그 뒤에 누가 있었는지를 말이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느니라. 임금의 그 말에 저작거리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억울한 주막주모의 사연이 마침내 임금의 귀에 닿은 것이지요. 저작거리 사람들도 그리고 한상궁 자신도 이제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한상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지요. 30년의 억울함이 그 눈물에 실려 흘러내렸지요. 하늘이 무심치 않았습니다. 손끝의 정성이 마침내 임금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윤덕아, 판도라, 이제 됐다. 이제 다 됐어. 한상궁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잿더미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그에게 마침내 진실을 밝힐 날이 온 것이지요. 임금은 그 자리에서 명을 내렸습니다. 제조상궁 차상궁을 당장 대령하라.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임금의 추상 같은 명이 떨어졌습니다. 관원들이 즉시 궐로 달려갔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차상궁이 포박된 채 저작거리로 끌려 나왔습니다. 궐 안 모든 궁인을 다스리던 제조상궁이 오랏줄에 묶여 저작거리 흙바닥에 꿀려진 것입니다. 그 서슬퍼렇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차상궁은 임금 앞에 끌려 나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전하, 어인 일로 소인을 이리. 소인은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차상궁은 끝까지 발뺌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눈빛은 서리빨 같았지요. 죄가 없다. 그럼 어디 한번 밝혀보자꾸나. 여봐라, 증인을 들라 하라. 임금의 명에 판돌이 부축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크게 다쳐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으나 그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섰지요. 그러고는 임금 앞에 엎드려 낱낱이 고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본디 궐 별감이었사옵니다. 한상궁 마마께서 억울하게 쫓겨나시던 그날 밤, 소인은 침전 뒷마당에서 차상궁이 사람을 시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들었사옵니다. 한상궁 마마는 그저 중전 마마의 옥체를 염려하셨을 뿐인데 차상궁이 그것을 빌미로 없는 죄를 지어 마마를 내치신 것이옵니다. 판돌의 증언은 또렷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번에 자신이 습격당한 일까지 소상히 고했지요. 뿐만 아니옵니다. 차상궁은 한상궁 마마의 주막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불을 지르고 소인을 습격하여 진실을 덮으려 하였사옵니다. 소인이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오직 하늘이 진실을 밝히려 하심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조사해둔 궐의 기록과 차상궁을 은밀히 조사한 결과를 낱낱이 내놓았지요. 차상궁, 너의 죄는 이미 낱낱이 드러났느니라. 한상궁을 무고하여 내친 죄, 진실을 덮고자 방화와 살인을 사주한 죄, 그 어느 하나도 용서받지 못할 대죄니라. 차상궁의 낯빛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요. 전하,
소인은 그저 거래 법도를 지키려 했을 뿐이옵니다. 중전마마의 병이 골밖에 알려지면 나라가 어지러워질까 저하여 닥치라. 임금의 노성이 저작거리를 울렸습니다. 거래 법도를 지키려 무고한 일을 내치고 그 목숨까지 노렸단 말이냐. 내가 지키려 한 것은 거래 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권세와 자리였느니라. 제조상궁의 자리를 넘볼 자가 사라지기를 바란 게지. 과인이 그것을 모를 줄 알았더냐. 임금의 일갈에 차상궁은 그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는 변명할 말이 없었지요. 그 순간 차상궁이 부리던 아랫사람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방화와 습격에 가담했던 자였지요. 전하, 소인이 다 아뢰겠사옵니다. 차상궁마마의 명으로 소인이 주막에 불을 지르고 별감을 습격하였사옵니다. 부디 목숨만은 측근마저 등을 돌려 죄를 실토하자 차상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발뺌의 끈이 그렇게 끊어진 것이지요. 이럴 수가. 차상궁은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궐한 모든 궁인을 소나귀에 쥐고 흔들던 그 권세가 저작거리 흙바닥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지요. 임금은 엄히 판결을 내렸지요. 차상궁은 무고와 방화, 살인 교사의 죄로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며 제조상궁의 직첩을 거두고 궐에서 영영 내치노라. 그 죄에 가담한 자들도 모두 법에 따라 처결하라. 차상궁은 오랏줄에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한 상궁을 궐에서 내치던 그날의 서슬은 이제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왔지요. 남을 짓밟고 오른 자리는 결국 그 짓밟음으로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통쾌해했지요. 저것 보게. 악한 짓을 하면 결국 벌을 받는 법이야. 하늘이 무심치 않지. 우리 주모님의 억울함이 이제야 풀렸구먼. 차상궁이 끌려가자 임금은 한 상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지요. 한 상궁, 그대의 억울함이 이제야 풀렸도다. 30년을 지밀해서 봉직하며 임금을 지척에서 모신 그대를 과인이 미처 살피지 못하여 이런 고초를 겪게 하였구나. 참으로 미안하도다. 임금이 몸소 사과하자 한 상궁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요. 전하, 황공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소인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온데 전하께서 이토록 살펴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사옵니까? 임금은 한 상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뜻밖의 말을 꺼냈지요. 한 상궁, 그대의 누명이 풀렸으니 다시 궐로 돌아와 지미를 맡으라. 그대 같은 충직한 이가 궐에 필요하니라. 궐로 돌아오라는 임금의 어명이었습니다. 30년을 바친 궐로 다시 영예롭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요. 저작거리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한 상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상궁은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러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지요. 전하, 황공하오나 소인은 궐로 돌아가지 않겠사옵니다. 임금은 뜻밖의 대답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도 웅성거렸지요. 어찌하여 그러느냐. 궐로 돌아가면 다시 영예를 누릴 수 있거늘. 한 상궁은 담담히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궐에서 30년을 살며 오직 담장 안만이 세상인 줄 알았사옵니다. 하오나 궐 밖으로 쫓겨나 이 저작거리에서 살아보니 비로소 알았사옵니다. 참된 솜씨는 담장 안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손끝의 정성은 어디서든 사람을 부르는 법이었사옵니다. 한 상궁의 목소리에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궐에서는 임금 한 분의 수라를 살폈으나 이 저작거리에서는 지친 백성들의 밥을 지었사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굶주린 이를 먹이고 서러운 이를 위로하였지요. 소인은 그 일에서 참된 보람을 얻었사옵니다. 부디 소인이 이곳에 남아 계속 백성들의 밥을 짓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그 말에 오래도록 한상궁을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깊이 감동한 눈빛이었습니다. 과연 그대는 참된 사람이로다. 궐의 영예보다 백성의 밥을 택하다니. 좋다.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노라. 임금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곁의 신하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얼마 뒤 신하가 무언가를 받쳐 들고 왔지요. 임금이 몸소붓을 들어 그 자리에서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상궁에게 내렸지요. 임금의 친필이 새겨진 현판이었습니다. 어필 현판,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이 집 국밥은 궐의 수라와 다르지 않으니 그 정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니라. 한상궁은 그 현판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임금이 몸소 써 내린 현판이라니요. 이는 저작거리 주막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의 친필이 걸린 주막을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전하, 이 은혜를 소인이 어찌. 한상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그런 한상궁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지요. 그 현판을 그대의 주막에 걸라. 그리고 그 손끝의 정성으로 오래도록 백성들의 밥을 지어주라. 그것이 곧 과인을 돕는 일이니라. 아, 그리고 그대의 주막이 불에 탔다 하니 관에서 새로 지어주도록 하겠노라. 임금의 배려에 한상궁은 다시금 눈물을 쏟았습니다. 곁에 있던 윤덕도 부축을 받고 선판돌도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저작거리 사람들도 저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뒤로 주막은 관의 도움으로 새로 지어졌지요. 예전보다 더 크고 번듯한 주막이었지요. 그 문 위에는 임금이 몸소 써 내린 어필 현판이 걸렸습니다. 저작거리를 오가는 이들이 그 현판을 우러러보며 감탄했지요. 저 주막이 바로 임금께서 친히 현판을 내리신 곳일세. 궐 상궁이 억울하게 쫓겨나 저작거리에서 백성의 밥을 짓는다니 참으로 갸륵한 일이 아닌가. 한상궁은 다시 붓두막 앞에 앉았습니다. 보찜 하나 없이 궐에서 쫓겨나 무너진 폐가에 처음 발을 들이던 그날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지요. 이제 그의 곁에는 딸처럼 된 윤덕이 있었고 몸을 회복한 판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임금의 친필 현판이 걸려 있었지요. 무너진 폐가의 차가운 붓두막 앞에서 눈물 짓던 늙은 상궁은 이제 임금의 현판을 건 주막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상궁은 갓 지은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말았지요. 그러고는 첫 손님 앞에 그것을 내놓았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었습니다. 그 손끝의 정성은 궐에서든 저작거리에서든 한결같았지요. 어서 드시지요. 이 집 국밥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답니다. 한상궁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윤덕이 나직이 물었지요.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한상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붓두막에 불이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럼 행복하고 말고 억울함도 풀렸고 겉에는 너와 판돌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줄 수 있으니 말이다. 참된 솜씨는 담장 안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라던 어머니의 말씀이 이제야 온전히 이루어졌구나. 한상궁은 어미가 남긴 손수건을 품에서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그을렸으나 여전히 매화와 학이 곱게 수놓인 그 손수건을요. 그 정성이 어미에게서 자신에게로 그리고 이제는 윤덕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억울하게 쫓겨난 늙은 상궁이 손끝에 정성 하나로 저작거리를 사로잡고 마침내 임금의 마음까지 움직인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저작거리에 전해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람을 짓밟아도 참고 견디며 제 도리를 다하는 이는 하늘이 반드시 굽어 살피는 법입니다. 그리고 손끝에 담긴 참된 정성은
담장 아니든 담장 밖이든 어디서든 사람을 불러 모으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